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람 피우고 있나 가끔 의심 안 돼? 그러자 남편이 왜?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예뻐진다잖아. 네, 이 대답을 듣고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다던데 좋아하셔도 됩니다. 네, 남편이 너무 의심해도 피곤하대요. 휴대전화만 들고 있어도요. 누구야? 화장실만 다녀와도 어디 갔다 왔어? 휴대전화 왜 들고 있어? 왜 들고 갔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찔리는 거 있어? 혼자서 50부작 드라마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이 남편. 9월 20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왜 이러는지 사연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이 가수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몇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가수 이선희 씨인데 혹시 김묘성 기자님 이선희 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까 혹시? 신곡처럼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수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권진영 대표 있잖아요. 네. 미지급 정산금 문제로 시작해서 지금 가수 이승기 씨와 함께 법적 다툼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권 대표의 40억 횡령 혐의를 확인했고 그러던 중에 이선희 씨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넓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사실 요 얘기는 그동안 뉴스파이터는 그동안 좀 이 사건은 자제해 왔어요. 이 이선희 씨가 소속돼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모 씨가 지금 횡령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건 이미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느닷없이 이선희 씨 이름은 왜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예, 이선희 씨가 지금은 후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지만 예전에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 원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선희 씨가 그때 즉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지금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경찰에서는 이선희 씨뿐만 아니라 이선희 씨 가족도 이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선희 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이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이선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는 지난해 이미 청산은 된 상황입니다. 12시간 이 조사를 소환돼 가지고 한 차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소환 조사 받을 때 이선희 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일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가수 생활만 해서 사실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한다거나 회사의 회계나 이 경리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사실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일이죠. 네. 공공기관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침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 시간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금액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사기업,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한다면 공적 사용 용도와 사적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예상컨대 수사기관에서는 사용 내역을 쫙 훑어보고 내역 중에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적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개인 용도,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간다든가요. 이런 것들을 좀 추출해서 금액을 정리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처분이 난 상태거나 기소가 난 상태가 아니라 유죄 의견으로 송치되는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해서 경찰이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사건을 불구속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죄 혐의 뭔가 이거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불구속으로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로 검찰로 보냈다라는 건 경찰이 보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정확한 금액도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뭐 사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이제 뭐 본인 사적 용도로 쓴 경우에 이게 특히 회사 대표 같은 경우 세금 탈루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정을 하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해서 사실 어떤 취지로 경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횡령 혐의, 우리가 보통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뺐으면 그걸 횡령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검찰로 일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넘겨졌어요. 그 말은 결국은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그런 사안도 아니라 무혐의다.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게 아니라 검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김성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이선희 씨 측의 입장이 있을까요? 예, 이번 검찰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단 이선희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은 이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했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 중에 지금 검찰로 올라간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100건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올라간 것은 그중에 뭐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실제로는 범죄 행위가 아님을 추가적으로 소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아하. 이에 대해서 뭐 무분별한 보도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혹시라도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뭐 민사든 형사든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언론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아하. 이 부분 관련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선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의 활동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84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떤 깔끔한 이미지, 전혀 논란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예 생활을 해왔거든요. 역시 뭐 제자로 알려진 이승기 씨도 가창력 또한 이선희 씨와 굉장히 비슷하게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가창력도 보이고 또 이미지도 좋다 보니까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사건이 더욱더 대중에게는 실망감으로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소명이 가능하고 오해가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또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많은 판단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억측은 중요치 억측은 하면 안 돼요. 수사 단계를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하철이었고 사실은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승객들이 갑자기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하, 무슨 일일까요, 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사람도 어머. 많고 출근길인데요. 아이고. 검은 후드티 남성 주목해 보시면요. 이 남성이 지나가니까 사람들 마구 밀치면서 가로지르죠. 사람들이요. 흉기 난동범으로 착각해서 이 사람 피해서 지금 대피하는 소동이 어머.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순식간에 난장판이다, 아비규환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서둘러 하차하고 넘어지고 뒤엉키는 과정에서 일부 다치는 사람들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작 어머나. 후드를 쓴 남성은 유유자적 저렇게 멀쩡하게 태어나네요, 지금. 네, 열차 안을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보셨어요? 순식간에 물론 저 CC 지금 객차 내에 이 설치된 CCTV예요. 그런데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혹시 어떤 누군가가 뭐라고 소리를 쳐서 순간적으로 우르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삽시간에 지하철 객차 내가 텅 빌 정도로 우르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하철 바깥을 비추는 CCTV 있죠. 역사를 비추는 CCTV 보면 진짜 넘어지고 밟히고 순간 정말 대참사가 날 뻔했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저 소동이 일어난 저 과정에서 다친 승객만 18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세상에. 있는데 보시면 지난 6일 저기 상황이 있거든요. 네. 오전 8시 22분 말하자면 이제 출근길이에요. 어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저 남성이 검은 후드티를 입고 지나가는데 흉기 남동범으로 사람들이 오인을 한 겁니다. 보시면 아마 세상에, 소리가 안 세상에. 나고 있지만 뭐 비명도 지르고 그랬겠죠. 밀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6분가량 열차가 지금 정차한 상황인데 넘어지고 하면서 막 허리를 다친 사람도 있고요. 눈꺼풀이 찢어진 사람도 있고 또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아하. 제 생각에는 저분들이 육체적 부상도 문제이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 최근에 뭐 어느 지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수많은 흉기 난동 강력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국민분들도 트라우마에서 지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에서요 누군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수 있어. 뭐 흉기 난동범이다, 뭐 수상한 사람이다 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말 아비규환 아수라장 됐는데 당시에요 낯선 사람인데다가 저 사람의 복장도 심리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왜? 어두운 색 후드티 모자 달린 옷이죠.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어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뭔가 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앞서 그 영상만 봐도 걸음아 나 살려라 혼비백산 지금 지하철 내에서 빠져나오는 분들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잖아. 근데 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은요, 백성문 변호사 왜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한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흉기 난동은 아니었어요. 네. 많은 시민들이 오해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죄가 될까요? 아하.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접근인데, 근데 일단 아까 딱 보시면 저 만원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치면서 지나가죠. 네. 일단 이거 폭행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사람들 밀치면서 가면서 저 지하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아까 엉키고 넘어지면 다쳤죠. 네. 사람들이 우러나가면 충분히 다칠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명은 폭행치상 그리고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남성을 찾아야죠. 아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 CCTV 등을 통해서 저 남성을 주거지 인근에서 지금 며칠 만에 그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확인해야겠죠. 전동차 안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나는 그냥 밀치고 싶어서 밀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냥 지나갔다. 세상에. 근데 딱 봐도 좀 정상적인 상황 같진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신병은 없지만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다행히 물론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팩트는 말해주신 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당시에 흉기를 지니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마스크 쓴 데다가 후드티에다가 밀치고 다니고
저 사람들이 다른 승객들이 겁을 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 지나가자는 빠른 걸음으로 누가 이 상황에서 겁먹지 않겠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다음 칸으로 이동해야 될 그 이유라든지 그런 그 정상적인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사람이 북적대는 시간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해가지고 내 앞을 막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고의가 있다고 봐야죠. 흉기 난동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일단은 심리적으로 충격받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상다. 세상에 앞니가 부러 이게 웬 말이에요 진짜 이게. 저 사람요 법으로 합당한 벌 처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한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을 받은 어머니와 아들이 있대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아재 홍원학입니다. 1993년 시작된 학장의 파트너분들과 걔는 안 됩니다 라는 입장 거부의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늘 너와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너와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안내견 학교는 단순히 개인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당당히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지금 우리에게 시청자분들께 눈에 익은 인물들이 여러 보이는데 일단 김묘성 기자님 일단 이 행사가 뭐고 좀 찬찬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렇게 모자가 함께 공식 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열렸던 삼성 안내견 학교 30주년 기념식 장소였는데요. 그래요. 모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6년 만입니다. 특히 홍라희 전 관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그 관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이 자리에는 봉사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파트너 등 안내견의 생애와 함께 해온 사람들이 함께했고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한 거 확인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모자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좀 전에 눈물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젠 강아지들의 사회화 과정을 마치고 입양을 앞둔 안내견, 그 안내견들과 이별하게 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소감을 털어놓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도 눈시울을 함께 붉혔다라는 또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전해져 옵니다. 야, 이게요.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어요. 안내견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벌써 30주년을 맞았다니 요거 얘기 찬찬히 해볼 텐데 어제 저 자리에서요. 홍라희 전 관장이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바로 이건희 회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에 굉장히 뜻깊은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행사장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시던 사업이라서 오늘 이 30주년 기념식을 보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같이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뜻깊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이재용 회장은 김예지 의원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파트너죠. 조이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맞아. 조이. 맞아. 김예지 의원이 국회 의장할 때도 본회의장에 대정부 질문할 때 꼭 우리 조이가 같이 가잖아요. 그 조이를 찾았나 봐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그러면 고 이건희 회장이 이 안내견 학교에 정말 애정이 남달라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내견 학교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례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1993년 설립이 됐는데 그 과정을 쭉 역추적을 해보면
고 이건희 회장의 남다른 반려견 사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닌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굉장히 외로워서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강아지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으로 일하면서 있을 때도 이 반려견들과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한남동 자택에서는 뭐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아, 치와 여러 번을 길렀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회장님들 업무 들어오면 보통 쉬는 모습인데 직접 기르던 반려견을 목욕시키는 그런 일화가 정해지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아끼던 반려견, 이 벤지가 사망을 하니까 체세포를 보관했다가 복제에 성공한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세운 이 안내견 학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1994년 첫 번째 안내견 바다 이후 현재까지 약 280마리가 활동을 했고 76마리의 안내견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안내견이 은퇴하는 방송을 보고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주목받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야, 그 반려견 벤지 예전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해외 드라마 이 벤지 그 다룬 것도 있었는데 기억도 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 이건희 회장이 뭔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1993년에 안내견 학교를 세울 때도 이 점을 강조했대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계속 분량 안 된다. 질을 향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저 발언은 사실 언론에서 여러 번 이제 틀어서 많이 이제 익숙한 회자되는 말입니다만, 진짜 뭐 이제 부인 빼고 다 바꿔봐 뭐 하여튼 그만큼 변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다 바꿔봐. 뭔가 저게 이제 신경영이라는 표현인데, 근데 그 즈음에 안내견 학교를 세웠다는 것도 좀 이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앞으로 미래에 삼성이 살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바라보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내견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1993년, 30년 전입니다. 네. 그때도 물론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반려견이나 뭐 이 소위 말하는 개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뀔 때긴 했지만, 그때 많은 분들은 아니 지금 사람들도 굶고 사람들이 힘든데 그거 어디 복지재 나갔는데 사람 때문에 그거 하는 거면 거기다 기부를 해야지 무슨 개를 길러 삼성이 이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30년 후로 딱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안내견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건희 선대 회장의 에세이에 보면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당시로서는 정말 선각자,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앞서 그 안내견 학교 행사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까 잠깐 들으셨어요? 김성수 변호사는 아직 물론 우리 사회가 30년 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갈 길 먼 게 안내견 안 돼요. 우리 가게 못 들어가요. 이런 데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30년 지났지만, 그리고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도 뭐 출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네. 일단은 1995년 전까지는 비행기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같이 탑승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아하. 이제는 탑승을 할 수가 있고, 이제 96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안내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더 인식이 넓어지는 그런 세상에.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이 안내견이 이렇게 없다면 시각장애인분들은 사실 탑승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탑승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의 개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돼 있고, 하지만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지 않은 길.
그 가지 않은 길을 아무도 안 가면 여전히 그 길은 지금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 가지 않은 길을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가봐야지 거기에 길인지 낭떠러지 바다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그 길을 30년 전에 삼성의 안내견 학교가 해낸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변화를 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 이끌어내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영화 용가리도 아니고 불을 뿜는 사람이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괴한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예, 저녁 7시가 조금 안 된 시각입니다. 네. 흰색 수용차 앞에 가던 SUV 차량 들이받고요. 어허. 잠시 뒤에 차에서 나와서 승용차 운전자가 걸어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오. 직원 눈치 살피더니 주유기를 집어들어서 라이터로 어머. 불을 붙입니다. 어머. 잘 보시면 주유기에서 이미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직원이 너무 놀라서 뛰쳐나오니까 이 남성이 그제야 주유구에서 손을 떼고 자리를 떠납니다. 어머. 그런데 이 남성의 기이한 행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갑자기 도로로 나와서 차 앞을 막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머. 그제 저녁 서울 서초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방화를 시도했던 이 남성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 저렇게 뭔가 불을 붙이는 행위도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할 판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김묘성 기자님 주유소에서 주유소, 세상에. 너무 기막힌 일이어서 사실 이러한 사례는 영화에서도 잘 묘사가 되지 않는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18일 저녁 7시경에 서울 서초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어머나, 세상에.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회용 라이터로 저렇게 불을 붙인 건데 어머나. 근데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해 보여요. 아이고,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잠시 후에 아, 알려드릴 그래요? 것 네네. 같고 주유기에 불을 붙여서 분사를 하려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주유관이 닫혀 있어서 금방 불이 꺼졌습니다. 아하. 이게 계산하기 전에는 기름이 분사되지 않는 그런 셀프 주유소였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은 면하긴 했지만 이 방화로 인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랐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주유건 입구의 그 일부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저 주변에서 저 장면을 보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주유소 직원분은 얼마나 놀랍게도 다가오긴 했지만 당시 상황 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유증기 가스라는 게 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잠시나마 이렇게 불꽃이, 만약에 기름이 나온 상태에서 불을 붙였으면 큰일로 번졌겠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요. 큰 소리 치면서 오더니 휘발유 총을 들더니 거기다가 그 라이터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거 내려놓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세상에, 들으셨어요? 행동도 정말 놀라울 판인데 하는 입에서 나온 말조차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 남성이 주유소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일이 더 있었어요. 어허. 일단 본인이 차 사고를 내고 네.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에 피해자 문을 두들기면서 화를 내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 주유소로 온 겁니다. 어허. 본인이 잘못한 건데. 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보시면 지금 영상 나오네요. 주유소에서 그거 하고 나서 도로로 뛰어들어갔어요. 일단 저 정도 되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쯤 됩니다. 뭘까요? 하나는 만취. 아하. 술 먹고 행패. 우리 보통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술 냄새가 안 나요. 그럼 뭘까요? 설마? 네, 보통 마약입니다. 그래서 오호! 경찰도 많이,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술 냄새도 안 나는 상황이니까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고 예상했던 것처럼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문제는 저러고 이제 경찰서로 50대 남성을 이제 체포해서 데려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됩니다. 왜요? 약에 취해서. 어머나. 횡설수설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 조사도 원만히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이제 마약이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집 마당 암까지 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참 저 상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약 투여에 마약에 취해서 약물에 취해서 운전까지 해서 운전대 잡았어요. 그리고 방화 시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운전자의 위협을 가해서 저 인간은 범죄 종합 세트입니까? 김성수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눠보면 일단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위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이 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붙이려고 했던 이 부분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주건조물 방화가 있는데 미수에 그쳤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차량 지나간 차량들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또 협박죄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남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에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일단 영장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그 추이가 지금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로요. 마약은요. 한 사회, 한 나라를 좀먹는 거 진짜 저런 마약은 진짜 뿌리 뽑아야 되고 마약 사범들은 좀 그런 거 없어요. 형량을 좀 높여서라도 진짜 강력한 좀 처벌해야 본때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사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오늘 저녁밥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김성수 변호사님. 예, 지난 10월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커뮤니티에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건데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소소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글쓴이가 이제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 먹기 위해서 가 있는데 미화원 한 분이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건물 미화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이분한테 조심스럽게 저 물 한 잔만 종이컵으로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당연히 당연히 괜찮죠.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컵도 뽑아 드렸는데 이 미화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 건물 미화원인데도 이렇게 물을 뽑아 먹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화원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면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이런 좀 공분을 사는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여러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김성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여러분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여기서 잘못되거나 문제점 혹시 찾아내셨어요? 탕비실에 뭐 간단하게 커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타 먹을 수 있는 그런 탕비실에 한 이 글쓴이가 이 탕비실에 들렀는데 환경 미화원에 들어오셔갖고 저 정수기 물 한 잔만 컵에 따라 마셔도 될까요? 드세요. 아, 예. 제가 이렇게 물 정수기 쓰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이 눈꽃만큼도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도 너무너무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글 쓴 분도 좀 황당하니까 여쭤본 것 같아요. 미화원분한테. 아니,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미화원분들은 화장실 청소다고 하시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같이 정수기를 쓰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보다 밑에 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지금 사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컵을 못 쓰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머나. 정수기 안 마신다고 해도 그리고 또 미화원분이 청소하다가 또 화장실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당신이 왜 화장실을 써? 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화원분이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제 청소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고 글 쓴 분이 너무 서글퍼지고 또 한 면에서 너무 분노까지 치민다라면서 글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 앞에 사파 좀 보여주세요. 진짜 오늘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 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표정 좀 보죠. 당신들이 화장실 가서 응가한 거 다 청소하고 그러신 감사하신 분한테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뭐 어디다가 눈을 흘기고 어디 누가 그 정수기가 당신들 거야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사연 접하면 진짜 글쓴이 심정처럼 씁쓸하다가 슬프다가 나중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 글쓴이도 그런 신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누구는 금줄 잡고 태어났냐? 이 말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청소 노동자분들은 그러면 목도 안 마르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싶겠습니까? 왜 저런 걸로 저분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특히나 이분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분들 덕택에 다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 글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심경이실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김묘성 기자님. 참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함께 공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는 이러다가 같은 공기 마시기 싫다고 숨도 쉬지 말라고 하겠다라면서 세상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모두가 맡은 업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직장인이다. 라고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앞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 주변을 치워주고 정리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먼저 물도 떠드리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의견으로 많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사실은 용기를 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일부 누리꾼은 또 이런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회사에서 밥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서 줄 서 있는데 청소해 주신 어머님이 사발면을 들고 오셔서 아니 전기포트가 망가져서 그런데 뜨거운 물 좀 받아가신다고 하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해하면서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가시는 장면을 봤는데 다 같이 기분이 묘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미아원들 구내식당 못 쓰게 하면서 도시락 싸서 다니게 하는 것도 일부 직장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글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미아원뿐만 아니라 뭐 경비원,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게 시간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데 휴게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같이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 동병상련이나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그 와중에 직장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고 좀 멸시하거나 눈치를 주는 것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 직원분들 요 회사 목걸이 좀 달고 다니니까 뭐 폼 나요?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회사 목걸이가 그렇게 마음을 들게 했습니까? 이제라도 생각 바꾸세요. 뭘 그리 당신들은 잘나서 정수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어디 저기 물 좀 먹겠다는 분 목이 타들어가도 못 먹게 눈을 흘겨요. 제발 그런 못된 엉덩이 송아지 뿔나는 마음 집어치우고 오늘부터 퇴근길에 그 환경미원들 보시면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쾌적했습니다. 인사 한번 꼭 해보세요. 정말 서로가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기분 좋아질 거예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 뉴욕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Lori Campbell. I'm the commissioner of the 해양도시 부산은 한국 경제의 테두리였고 우리 경제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입니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해양도시로서 대형 항구만 10여 개를 보유한 세계 2위의 환적항입니다. 전후 폐허에서 우리의 도약은 바로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ishes, fusion, if you will. Yes, so good. 떡볶이. 네, 떡볶이. 저기가 분명 미국 뉴욕 땅이라고 했는데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한국에서 떡볶이 가져갔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한가인 뉴욕 행사에 참여한 모습인데요. 네. 이 참여 장소가 이 뉴욕 맨하튼의 삼성 837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뉴욕 한복판에서 지금 부산 포장마차라는 그 장소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면인데 오호. 사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인 문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을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아하. 하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이제 홍보전에 이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부산은 한국 경제의 탯줄이고 우리 경제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다 이렇게 직접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홍보하기도 했었고요. 네. 부산 포장마차에서는 외신 기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죠. 떡볶이, 뭐 갈비, 해물파전을 시식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연잎차를 시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외신 기자들과 관련해서는 이 수제 가구라든가 전통차, 공예품 이런 것들 이제 스타트업, 팝업 이런 공간들도 둘러봤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면 외신 기자들도 훨씬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홍보 효과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신 기자들과 같이 뭘 먹는 모습 보니까 예전에 어디 파리인가 프랑스 순방 갔을 때도 같이 막 먹던 그런 모습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월 20일 김건희 여사가 외신 기자들과 함께 이것을 마셨는데요. 하실 겁니다. 뭘까요? 왜냐? 우리나라 사무실에 아마 이것 구비되지 않은 사무실은 없을 것 같은데 어허. 달달한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네. 예, 주 프랑스 한국문화에서 열린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즉 한국의 맛을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 부산 특별전에 저렇게 외신 기자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 6.25 전쟁 당시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다방이었던 밀다원을 본뜬 저 공간에서 한국의 커피 믹스를 저렇게 외신 기자들하고 같이 마셨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밥 먹고 저 달달한 믹스컵이 아마 오늘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런 활동이 부산 엑스포 유치한데 내조 활동이 되려나? 이런 분 궁금증 가지신 분 계실까요? 아니,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두 공간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저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도 관심을 갖고 다른 해외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요. 네. 그리고 독자 일정을 통해서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거의 총력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영부인으로서 저렇게 그러니까 측면 내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조금 전 저도 지금 외침이 고이는데 떡볶이에 갈비에 파전 요즘에 K푸드라고 해서 그러네요. 한국 음식 열풍이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저곳에서 저런 걸 또 먹으면 또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한국 음식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표현이 참 멋져요. 우리 경제의 어머니 같은 도시를 부산이라고 전 세계 미국의 중심 땅에서 소개를 했어요. 전 세계인에게. 그런데 사실 김묘성 기자님, 그동안 우리 그 대통령 부부가 이 순방길에 나왔으면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장신구나 뭐 그런 게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지난번에는 그 부산 엑스포 개최를 홍보하는 그런 키링이 화제였잖아요. 이번에는 아이템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뭘까요? 바로 스카프인데 스카프 목에 없죠? 어디에 있을까요? 가방에 있습니다. 저 뭐예요? 이 가방의 손잡이에 스카프를 감싼 건데요. 요즘에 액세서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많은 여성분들이. 근데 그 스카프 안에도 하트 문양 있고 영어로 부산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각국의 영부인들 보면 패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는 하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패션을 추구하기로 좀 유명한데 네. 가방 같은 경우에는 레더, 그러니까 가죽 제품인데 동물 가죽이 아니라 애플 레더라고 하죠. 친환경, 그리고 과일 껍질이나 씨앗을 재활용해서 만든 가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난번에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에는 에코백을 들기도 네. 했었죠. 사실 뭐 에코백과 같은 친환경 제품 그리고 명품 의류 이렇게 믹스 매치하는 것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함축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해외 정상 배우자 중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과거에 또 이런 믹스 매치를 즐긴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내조
이 측면 지원 내조 활동으로 우리의 부산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아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유엔 총회 바로 기조연설 저희 MBN도 새벽에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전 세계인들에게 호소할까요? 김성수 변호사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20일 오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군사 협력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에 중대한 위반임을 알리는 그런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예, 그리고 연설 말미에는 지금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이 매력을 한껏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만약 부산 엑스포에서 이 세계 시민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너무 이제 국내에 여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 우리 잠시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뭐가 막 있죠. 그게 MBN이요. 부산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식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말쯤에 결정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등등한 아주 쟁쟁한 경쟁 상대가 있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염원을 해야지 좋은 결과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MBN도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힘차게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미국의 한 뮤지컬 공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엄청난 빌런이 등장했습니다. 어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허허. 자, 뮤지컬 공연장에 관객들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런데 앉아있던 한 여성이요. 갑자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머. 여성의 뒤에 자세히 보시면 방금 뭐 연기가 좀 나왔어요, 진짜. 네, 어린 소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허. 잠시 후 조명이 모두 꺼지고 관객들이 이제 공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갑자기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합니다. 허허. 원래 촬영 안 되죠, 저런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지금 보시면 두 팔을 들고 춤도 춥니다. 네. 보다 못한 주변 관객이 여성한테 항의를 합니다. 네. 결국 여성의 일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직원에 의해서 공연장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네. 여성은 좀 전에 보셨나요? 손가락 욕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며 관계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저 여자분 그 범죄도시 영화 봤어요? 장첸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면 뭐 할 건데 지금? 네, 이 여성 좀 심했죠. 공연장에서 해서는 안 될 금지된 행동 다 한 겁니다. 감히 뒷자리에 임산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했다라는 세상에. 거고요. 공연 도중에 저렇게 플래시를 켜서 사진 촬영하면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노래도 크게 부르면서 팔을 흔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람을 방해했다고 하는 건데 네. 쫓겨 나갈만 했잖아요. 아하. 그런데도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장하게 연락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하고 네. 이 어떻게 보면 협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찾아봤더니 궁금해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고요. 네. 로런 보버트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하. 공인이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사회 민폐가 된 행동을 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일단 시장하게 연락하겠다. 권위주의 시절에 봤던 좀 약간 오래전에 정말 나쁜 관행인데요. 상당히 젊은 의원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아합니다. 저 여성분이 한국 영화 많이 봤어요. 범죄와의 전쟁 있잖아요. 최민수 씨가 내 서장하고 밥도 먹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 또 봐서 그런가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근데요, 김효성 교수님, 네. 전 세계가 저 여성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저분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요,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어허. 보니까요, 자신은 공연을 그저 열정적으로 즐겼을 뿐이다.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화면 보셔서 알겠지만 혼자 그렇게 즐기던데요. 그러니까요. 마땅히 즐길 타이밍이 아닌데 혼자 그렇게 업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담배 연기로 보이는 거는 무대 효과였다.
아니 무슨 무대 특수 효과가 관객의 입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와, 대박 사건이다,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놨는데 CCTV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움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아주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하원 선거가 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권자들도 아주 표로 심판할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미국의 마이애미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한번 가실 텐데요. 네. 직원들의 황당한 행동이 있어서 놀랍습니다. 어허. 모두 영상에 찍혔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네. 공항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수화물 검사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한 바구니, 가방에 담긴 바구니에 손을 넣고요. 한참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니 네. 무엇을 싹 빼요. 그래서 주머니를 싹 가져갑니다. 네. 그랬더니 함께 있던 또 다른 직원도 네. 마찬가지로 뭔가를 슬쩍 꼼지락꼼지락 하죠. 효과음 좋아요. 주머니를 싹 가져갑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효과음 좋습니다. 네. 승객들이 짐 붙이냐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지금 절도한 겁니다. 어머! 아니 근데 솔직히 저 사람들의 행동이 빨라서인지 몰라도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은 싹 빼갑니다. 싹 아주 효과음까지 넣어주는데 진짜 자세히 봐도 저 행동을 뭐 하는 건 잘 모를 지경이에요 지금. 예, 손정혜 변호사님이 슥슥 효과음을 넣어주셨지만 사실은 저런 소리가 나진 않으니까 네. 이 사람들 아주 태연하게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죠.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 2명이 네.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저렇게 철저하게 어머나! 하는 것 딱 검찰에 걸린 겁니다. 세상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저 두 사람이요. 이 승객들의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9만 7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지금 이제 당부하는 상황을 보면 일단 위탁 수화물에는 웬만하면 기준품 넣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눈에 띄게 화려한 가방을 쓰지 말고 현금, 보석은 개인이 꼭 보관해야 된다고 하고요. 요즘 또 앱과 연결돼서 본인의 가방이나 이런 걸 추적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걸 부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인간들한테는요. 여러분 검색대 통감 집 맡길 때 엑스레이 구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 요거 지갑. 거기서 이렇게 수수수수수 싹 이렇게 뺏냈나 봐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어요. 따끔한 법의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박소은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난 3월에 경남 사천으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아들 서찬이가 사천 케이블카에 마련된 엽서에 뭔가 삐뚤빼뚤 적더라고요. 아이고 아들님 잘생겼네요. 알고 봤더니 지난해 담임이셨던 이유미 선생님께 감사의 글을 적었더군요. 근데 그 엽서가 며칠 전 도착했나 봐요. 이유미 선생님이 엽서 받고 울 뻔했다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제 눈에서도 눈물이 또르르. 네, 요즘 선생님들 힘드신데 용기 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소님 아들 서찬이의 스승에 대한 진심과 사랑 이유미 선생님께 잘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